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할 경우에는 다른 질환으로 또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2의 뇌라고도 불릴 만큼 심리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장, 우리 몸의 다른 소화 기관보다도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정다감 스튜디오에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남관우 원장님 그리고 김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알지 통해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염증을 오래 방치했을 때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염증성 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좀 오래 방치해서 큰 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염증이 장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며 장기간의 복통, 설사, 혈변 등을 야기합니다. 장이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고 유전적 감수성, 환경적 요인, 정신적인 요인 등 기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만성 장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증상 중에 복통이라든지 설사 같은 경우는 과민성 장증후군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이 다른 질환인 거죠? 네, 과민성 장증후군과는 분명히 다른 질환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란 설사나 변비, 소화장애와 그 복부 팽만 등의 불편감이 반복되는데 검사를 해보면 그 이상이 없는 그런 경우에 진단이 내려지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면 염증 반응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과민성 장증후군은 조직학적 염증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염증성 장질환은 이와 다르게 염증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과 검사상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자, 염증성 장 질환을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질환들이 있을까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장벽의 전층으로 수직적으로 침범을 해서 복통과 식욕부진, 그 체중 감소,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장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해서 침범해서 그 주로 설사, 점액변, 혈변,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이 더 중증화율이 높아서 치료가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증상과 발생 부위에 차이가 있네요. 증상이 조금씩 다른 만큼 또 발생하는 연령대나 성비도 다를 것 같은데 김영훈 원장님 어떤가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발생 연령은 주로 10대에서 30대가 주를 이루며 크론병은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량 높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도 남자가 높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층에서 또 발생 확률이 높네요. 왜 그럴까요? 최근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등 환경적 요인이 10대와 30대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은 최근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발생률 또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예, 식습관 문제가 염증성 장 질환을 유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자, 지금부터는 염증성 장 질환의 대표 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어느 부위에서 발병을 하나요? 네, 크론병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을 포함한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연속적으로 드문드문 나타나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 영향을 미치며 보통 직장을 포함한 좌측장에서 나타나고 크론병과는 달리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염증 소견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크론병에서는 관절, 피부, 외음부, 구강, 안구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 23% 정도가 장 외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구강궤양이나 관절통이 흔하고 말초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고 비대칭적으로 큰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크론병에 잘 동반되는 대표적인 피부병변은 결절홍반과 궤저농피증이고 구강병변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점막이 궤양 등이 있고 안구병변은 홍채염과 포도막염이 대표적으로 10% 미만의 환자에서 동반됩니다. 이와 같은 안구동변이 동반된 경우 시야온탁, 눈물, 자결감, 소양감, 통증, 결막의 충혈, 시력 저하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 크론병의 경우에 소화관 전체에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그런지 또 온몸 곳곳에서 또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네요. 초반에 제가 염증성 장질환과 이제 비슷한 증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을 여쭤봤었는데요. 장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남 원장님,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나요? 네, 한두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임상 증상과 엑스선 검사, 조형 검사, 그 CT 등의 그 영상의학적 검사와 그 위, 대장, 소장 등을 유관적으로 관찰하는 내시경 검사, 그 캡슐 내시경, 그 조직학적 소견,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의 소견 등을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질환과 헷갈리거나 오인을 해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 원장님 어떤가요? 네, 꽤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환자는 20대 여자분이었는데 10대 때부터 잦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장염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네. 검사받지 않고 십수년을 지내셨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제대로 검사받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병세가 깊어 결국 장을 거의 다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예. 제대로 된 치료를 초기부터 받을 수 있었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증상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전문의에게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거 원장님의 말씀, 그 사례를 통해서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혹시 변 상태로 미리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 혈변이나 점액변, 희거나 노란색의 분비물이 생기는 그런 변, 그 흔히 곱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변들을 보면 그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케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혈변도 다 똑같은 혈변이 아니고요. 그 새빨간 그 정도나 양, 정상 변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혈변을 보게 될 경우는 그 최대한 가까이서 사진을 좀 찍어서 진료실에 가지고 오시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변이 평소와 좀 상태가 달라서 걱정이 되신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사진을 찍어서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 원장님, 병이 소아에게 발생하면 성장 부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 있어서도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체중 감소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소아의 경우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그 적절한 양의 섭취와 음식의 흡수가 중요합니다. 네. 통증으로 인해서 잘 먹지를 못하게 되고 그 염증이 심할 때는 특히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의 흡수가 부족하기 쉽게 됩니다.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를 하게 되면 IGF-1 즉 인슐린양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을 억제해서 네. 그 성장이 부족하기 쉽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질환이 발생하는 부위가 부위인지라 식습관 문제로 발병할 확률도 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음식 등의 인자들이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큽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식품에는 섬유질이 많은 콩이나 수수, 생야채나 절인 채소, 양념이 강한 신음식, 짜고 매운 음식이나 고지방식이, 카페인 함유 식품 등이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려 먹어야 될 게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러면 두 질환 모두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건가요? 네, 가족력을 조사해 보면 환자의 1초는 보통 인구에 비해 5배 이상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보통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장내 세균에 대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보통 노드2나 IL-23R 같은 유전자들이 장벽이 면역 관련 인자들의 결함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염증성 장 질환 알면 알수록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원장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그 대장암 발병률이 그 정상인에 비해서 4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유병 기간이 길수록 또 염증 반응이 심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규칙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그 암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예, 대장암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견하는 즉시 빠른 치료가 이어져야겠습니다. 자, 김명훈 원장님,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 치료는 일단 그 목표가 증상과 점막의 염증을 호전시키고 관해를 유도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주요 약제들은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조절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의 범위나 중증도 그리고 임상 양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장을 어느 정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 동안 먹는 것도 많이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치료를 할 때 식습관 치료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어떤가요? 네. 앞서 그 김영훈 원장님께서 이거 염증성 장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염증성 장 질환에 방해가 되는 시기는 그 피하는 그 적절한 시기 교육도 중요합니다. 시기는 그 염증의 위치나 범위 또 중등도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하는데 그 염증이 심할수록 또 저 시기 섬유질 시기를 해서 네. 그 대변의 양을 줄여주고 하루 6회 정도의 소량씩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지방 식이를 하는 것도 네, 좋습니다. 예. 수분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데요. 그 염증이 호전됨에 따라 고열량, 고단백 식이를 통해서 영양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미량 원소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치료를 하게 되면 김영훈 원장님, 완치는 가능한가요? 사실 대부분의 만성 질환에서처럼 완치라는 개념은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꾸준한 관리 및 약물 치료로 질병의 활성을 최대한 억누른 상태를 관해 상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가 저희 의료진의 치료 목표입니다. 예. 하지만 관해 상태에 이르러도 지속적인 진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치료가 잘 되더라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위가 바로 장이라는 거,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장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판넬로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산균 영양제만 먹어도 장이 건강해진다. 저도 유산균 잘 챙겨 먹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X입니다. 네. 왜 있을까요? 네, 뭐 정상 세균총의 형성은 그 장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산균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주나 금연과 그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 및
그 스트레스 관리 등이 전반적인 이제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에 해로운 행동은 다 하면서 유산균만 먹는다고 장 건강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배변을 해야 장이 건강하다. 이건 어떨까요, 김 원장님? 이것도 X입니다. X네요. 네. 네. 사실 배변 횟수는 생각보다 주관적인 수치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상 배변 횟수는 하루 3회에서 일주일에 3회까지입니다. 오히려 하루에 한 번 배변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변비를 또 거꾸로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꼬박꼬박 배변을 해야 장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일일 일변 안 한다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오해와 진실 보죠. 장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 이거는 O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건 역시 X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장 건강과 얼굴의 뾰루지의 상관관계는 자세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크론병에서도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저희가 알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피부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네. 꽤나 있는 편이어서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의학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의학적으로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역시나 다정다감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적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 살고 계신 40대 남성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앉아있는 게 불편하고 항문 쪽에 뭔가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치질이겠거니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글쎄 제가 크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론병과 항문 질환 관련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어떤가요? 네, 크론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디에든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주로는 소장이나 대장이 그런 연결되는 회맹부에서 주로 호발하게 되지만 약 한 40% 정도의 환자에서는 항문에도 증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항문 증상 또한 흔한 증상입니다. 예. 만성적으로 잘 호전되지 않는 항문 통증은 단순한 치질이 아니라 크론병으로 인한 항문 주위 농양 같은 그런 질병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소화기내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크론병, 몸속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문 질환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최근에 방귀가 잦아지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사연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 부쩍 방귀를 자주 뀌십니다. 어머니도 자꾸 속에 가스가 차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냄새는 안 나는 방귀입니다. 방귀를 자주 뀌는 것도 염증성 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예, 이런 분들 주변에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방귀 자체만으로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잦은 복통 및 팽만감, 또 배변 습관의 변화가 많아진 경우 방귀 횟수와 동반된다면 충분히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잦은 방귀의 주된 원인은 주로 그 먹는 음식으로 인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콩이나 과일, 유제품이나 탄산음료 등의 섭취는 소화 중 가스 생성에 기여하게 되고 또 흡연이나 헐거워진 틀니 등이 있는 경우 공기를 평소보다 많이 삼키게 되어서 장내 가스를 늘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연도 받아봤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염증성 장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한 좀 걱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훈 원장님, 염증성 장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흡연은 크론병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하는 것으로 크론병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흡연은 이렇게 발생 인자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질병의 악화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흡연 이야기가 빠지지 않네요.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려진 예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남관우 원장님, 나이대별로 받아보면 좋은 장 검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암 검진을 목적으로 위내시경은 40세부터,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권고합니다만 그 위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목적으로는 더 일찍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원장님 모시고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남 원장님부터요. 네. 염증성 장 질환은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심하고 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은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설사를 하고 그렇죠. 배가 아프고 그런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일을 증상이 있을 때. 겪게 되면 네. 이 별거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과 다르게 뭐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네. 뭐 혈변이 있다든지, 뭐 발열이 있다든지 이런 그 전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서 적절한 예. 검사를 하고 좀 늦지 않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예. 점이 되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을 찾아라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김 원장님. 네, 아까도 처음에 이제 질병의 진단이랑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할 때도 만성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 증상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그런 증상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뭐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악화된다거나 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다시 또 뭐 혈변이 나온다거나 그런 증상이 이제 몇 개월, 몇 년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됐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성 장질환을 저희가 의심해 볼 부분이 더 많은 것이고요. 네. 뭐 그렇게 당연히 증상만 있었다고 만성적이라고 100% 나는 맞다 하면서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주변의 의사와 좀 상의하셔서 네네. 일단은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병원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그럴 때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병원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례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생각나는 사례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위 대장 내시경도 이상이 없었고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었는데 네. 그 환자가 결국은 이제 또 염증이 악화가 됐고 결국은 장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그렇게 가게 된 예. 상황에서 그 수술을 해도 염증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고 네. 결국은 그 환자가 이제 크론병으로 진단이 됐었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소장에 크론병이 국한된 그런 염증이 있었고 내시경으로는 그래서 이제 소장은 보기가 어렵기 네네. 때문에 이게 진단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하고 이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겠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다른 환자에서는 이제 뭐 이 혈변과 염증, 뭐 발열 이런 염증에 의한 그런 불편 증상이 자꾸 반복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그 생물학적 제제, 뭐 TNF 알파 블로커라고 하는 그런
주사 치료제가 있는데요. 네. 그런 이 신약 요새 개발되는 약을 투여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주사요법도 쓸 수가 있군요. 네, 이 좋은 약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게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힘든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낙심하지 않고 네. 치료를 이렇게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은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70%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장 건강 꼭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알지에서는요, 고관절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궁금했던 부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